네. 반갑습니다. 얼른 가보시죠. 네, 얼른 가겠습니다. 그 요새 일일비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히히히히 하는 날이었는데 네. 오늘은 비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우존스가 0.7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2% 상승, S&P 500은 0.7%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히히히히 하던 거기에 일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그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면서 네. 우리 시장은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보는 건 미국의 투자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별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면요. 그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안정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 왔다. 네. 이 기간 연방 재정 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정책 수입은 감소했다라고 하향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무디스는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의무 지출이 네.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에서 2035년 78%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부채가 이제 늘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가 뭐 전체 지출에서 뭐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절반 차지하는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무디스가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 성장세가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달러화의 지위는 국가에 상당한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미국의 신용등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 빚을 안 갚는다 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달러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게 그 오히려 미국이 빚을 안 갚는 상황은 그냥 안 갚는 걸 걱정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야 그냥 너는 안 갚어. 아, 네 돈은 안 줘? 네 돈 안 줘.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빚을 못 갚는 상황은 없잖아요. 네. 그 달러는 그냥 윤정기 돌리면 되니까. 네. 근데 뭐 미국에 대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 그냥 안 줄래. 뭐 이거는 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걸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신용등급을 낮추는 이런 게 신용평가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경제 재정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이 갚을 의지가 있냐 없냐 아니면 달러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숫자로 보면 네.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계속 올라가고 재정 적자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지도 않는데 감세로 인해서 세수까지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국채를 누가 계속 사줄 것인가에서도 이것도 이제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 자료가 나왔는데 3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인 1경 2,674조 원으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채 보유량,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국의 보유량은 1,072조 원으로 전월 대비해서 26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채 보유량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1위가 어디냐? 압도적으로 일본이고요. 일본. 네. 2위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영국보다도 적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 국채 누가 사주지? 라는 고민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낮춘 게 우리 시장에 뭐 좋을 건 없죠. 네. 좋을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안 좋을 거냐라고 보기에는 이 3대 신평사 중에 무디스만 유일하게 신용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의 그 안 좋은 기억은 2011년입니다. 2011년에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네.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예. 첫 번째 등급 하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한강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는 분도 그때 옵션 하다가 네. 이 2011년 이때 이거 맞아가지고 저도 그때 취재를 하면서 정말 하다가 그냥 코스피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피치가 2023년에 AAA에서 AA 플러스로 2023년에 하향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충격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S&P가 내릴 때는 미국을 내린다고? 네. 그럼 뭐야? 이제 그 아예 그냥 뭐야였어요. 뭐야?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게 있었는데 이미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3대 선평사가 다 낮은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그 후시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냈습니다. 트럼프는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이 초래한. 네, 이 전 정부의 책임을 넘기고 있고요. 네. 그 무디스의 신뢰성이 있다면 지난 4년간 재정적 재앙을 전개하는 동안 침묵하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왜 4년 동안 안 낮추다가 네. 트럼프 행정부 되니까 낮추냐라고 좀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요새 그 백악관의 그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인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그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목을 해서 막 비난을 하면서 2016년부터 트럼프를 반대해온 인물이다. 그의 분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막 X에서 지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이 무디 애널리틱스에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애널리틱스하고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무디스 레이팅스는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디스만 같은 거죠. 예, 무디스라는 이름만 같은 거고 레이팅하는 데하고 이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있는 애널리틱스는 다른 회사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SNS 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신용 등급 하향을 거부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거부하면 되냐? 미국 사람들이 거부 가능한 거였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욕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전 대통령이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그레시브 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쾌유를 기원하는 SNS를 좀 올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워낙 많은 영향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 호반건설에 맞서는 LS그룹과 한진그룹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호반건설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그 전라도에 건설사로? 있는 건설사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그
돈이 많습니다. 현금이 꽤 많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LS그룹이라든지 한유증그룹은 굉장히 큰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의외로 그렇게 경영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두 회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 뉴스 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최대 주주로는 호반이 될 거고 네. 이제 호반이 조금만 더 사면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LS 산하의 LS 전선과 네. 호반건설이 인수한 대한전선이 그 특허 분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호반건설이 그 LS 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네. 비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LS 그룹하고 한진그룹이 최근에 그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LS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팀이 되자는 거죠? 지분 나눠서. 뭐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교환사채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네. 그 돈을 빌려줄 때 조건 중에 돈을 갚는 방법도 있고 주식으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돈을 갚을 때 필요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으로 줄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이번에 빌린 돈은 그 저기 산업은행 빚 갚는 데 쓰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요것이 좀 호반건설에서 좀 껄끄럽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주식으로 이렇게 주면서 네. 대신 백기사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LS그룹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서 한 32% 정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하면은 뭐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32%도 32%지만 그 LS라는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됩니다. 네. 그 원래 지주사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낮은 경향을 네네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4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4조 8천억이면은 그 밑에 있는 회사들 뭐 LS 관련한 뭐 네.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데 네. 전선 회사들 엄청 크잖아요. 전력기기 네. 회사나. 그러면은 정말 그 지주사가 워낙 작은데 네. 그 작은 지주사를 먹으면 그 줄줄이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되게 이상한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이 7조 3천억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LS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에요. 근데 4조 8천억에 3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4,8에 3은 나는 몇입니까? 이게 16. 네. 1조 6천억 정도만 있으면 이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호반 입장에서 뭐 한 1조 6천억 들여가지고 얘네 주식 한 30% 사버리면 그럼 그 완전 그룹을 통째로 먹을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뭐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호반이 지금 한 19, 18 이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만 더 먹으면 최대주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기업의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네. 두 회사가 야 서로 좀 주식 좀 어떻게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도 이제 호반건설의 이런 방식이 탐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막 그 언론사만 인수하고 네. 뭐 건설업에서 번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탐탁해 보이질 않는데 주식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지금 회사들이 그 자기 경영권을 회사 돈으로 지키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LS도 자사주가 10한3% 정도가 있는데 자사주는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사주는 주주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게 교환사채 발행 방식이라는 게 약간 주식 딸려 보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대 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의 재산 네. 아니면 회사의 재산을 쓴다. 네.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이런 일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한 작년부터인가 좀 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어디였죠? 그 항공사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도 지금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취약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물론 이제 이번 건 뭐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누군가는 이제 그룹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마련되어 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주셨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네. 이런데 취약한 회사들 주가 날아갈 수 있다고. 네. 이게 지주사라는 데가 주식을 안 팔 주식이니까 들고 있어서 그렇지. 네. 그 주식만 살 수만 있으면 그 완전 공짜거든요. 7조 8천억짜리를 7조 3천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시가총액이 7조 3천억밖에 안 되고 LS전선 같은 경우는 상장도 안 돼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삼성물산 같은 회사 사면은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돼요. 네. 얼마 하지도 않는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주사 디스카운트 문제가 본인들한테 되게 위험하다니까요. 그 우리나라 재벌가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 주주들이야 열받으면 팔고 나가면 되지만 네. 자기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자기네 경영권 한 방에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서 안 되니까 서로 이거 바꿔갖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최대 주주 주식 지키려고 서로 주식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분명히 이것도 걸려요. 어떻게든 불법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좀 그 디스카운트 해서 뭐 세금 들랜다 뭐 이런 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다면 이를 아예 장점이 있죠. 아예 통으로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지배구조 같은 것들이 정상화되는 그 과도기에 좀 있지 않나 하는 약간의 희망 같은 것도 좀 가져보기는 하고요. 예. 자, 세 번째 한진칼 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요. 막 상한가 몇 번 쳤죠. 한 이 두 상 쳤나?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B 뉴스입니다. ED1B의 B에 해당하는 뉴스인데 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새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근데 이 얘기가 뭘 새삼스럽게 또 갖고 왔어?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전차 작전이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새로 시작하고 있는 작전이에요. 뭐예요, 그게? 이 작전은 뭐냐면 예전에는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공격하고 나왔거든요. 네. 이제는 들어가서 눌러앉는 전략입니다. 눌러앉고 거기에 다 새로 짓고 그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만 받아주는 그런 작전의 시작입니다. 아예 없애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마스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까지는 막 뭐 지하 땅굴에 있었느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싹 없애고 그다음에 눌러앉은 다음에 하마스 아닌 거 확인된 사람만 들어와라. 예. 그러니까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 라파 있잖아요. 예. 팔레스타인 밑쪽에 이집트 가는 길에 있는데 글로 그냥 다 쫓아내고 네. 그냥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눌러앉고 네. 건물 다 다시 지어가지고 네. 하마스가 아닌 사람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작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도 오케이 하지 않은 작전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을 돌면서 이스라엘을 들르지 않은 부분들은 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거의 중동의 어떤 전략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예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 국가들을 이렇게 꿀밤 이렇게 때려가면서 네. 야, 너 얘하고 친하게 지내. 야, 너 얘하고 친하게 지내. 이게 미국의 어떤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중동 국가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좋아지면서 네.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야, 중동 국가랑 친하게 지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번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 GPU 18,000장 사우디 살 수 있게 해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5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숫자에 대해서 이제 정프로님도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축구장 40개 250 메가. 네. 근데 여기는 5기가. 그러면
한 20배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의도의 4배 정도 되는 분량과 원전 5기를 설치해서 데이터 센터에만 쓰는 그 규모의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고 이거를 오픈 AI가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AI 칩 관련해서는 UAE든 사우디든 못 사게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도 풀어줬죠. 네. UAE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AI 칩은 단순히 IT 제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제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과 중동이 거의 군사협력급의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거고 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약간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판이 달라지는 문제다. 라는 것 때문에 좀 이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쪽에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트럼프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가 아마 트럼프가 취임 내지는 뭐 100일 요 정도 때 이스라엘이 뭔가 선물을 좀 줬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자기 정권 연장하겠다고 맞아요.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이랑 트럼프가 직접 막 대화하면서 이것저것 선물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예. 카타르는 하마스의 후원자입니다. 근데 거길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 저거 해라 아브라함 협정 해라. 네. 이스라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리아 대통령은 알카에다 출신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야 경제 제재 다 해제해 줄게. 너 이스라엘이랑 아브라함 협정 맺어라. 네. 아브라함 협정 맺으라고 이스라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중동 쪽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뉴스 통해서 좀 전해 주셨고요.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좀 상황 말씀 드리자면 네. 저희가 뭐 전기 개통 문제가 좀 생겨서요. 네, 그래서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요 스타트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었고 지금도 아마 저희 앱이랑 뭐 팟캐스트 쪽 송출이 썩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유튜브로 네, 함께 네.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참 방송 사고가 없었는데,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저희도 혼이 좀 나면서 네. 다시 한번 스스로 채찍질을 좀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전기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아, 예, 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전선주 그다음에 전력기기. 전력기기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 전력 인프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네.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거는 그냥 담백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갤럭시 핸드폰 그리고 갤럭시 워치 오늘 좀 준비를 저희가 커머스로 해봤는데요. 네. 갤럭시 워치 4 46mm짜리 조금 큰 친구죠. 요 친구가 지금 핫딜가 99,000원. 네. 요거는 원래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저 A급 리퍼.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관이 깨끗한 네.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99,000원에 준비를 했고요. 또 마라톤 요즘 러닝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 필요하죠. 예, 그런 몇 걸음 뛰었는지 내 심박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이제 체크하시려면 네. 역시 갤럭시 워치 건강에도 굉장히 좀 체크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정색 그리고 은색 이렇게 블랙과 실버 컬러가 지금 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4 플러스 256기가 요거는 미개통 공기계 전시 상품인데 요거는 지금 79만 8천 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6.7인치 대화면에 어떤 통신사든 다 쓰실 수 있는 자급제 자급제 모델, 폰. 네. 자급제 모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어디 가서 뭐 몇 개월 노예되기 싫으신 분들, 그런 거 싫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사시면 어떨까? 공기계에다가 알뜰폰 쓰면은 요금 진짜 쌉니다. 맞아, 한 달에 한 3, 4만 원에도 실컷 써요. 데이터 다 쓰시더라고. 네, 네. 와, 그렇게 하면 진짜 싸게 쓰시는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이제 다음에 그렇게 가려고요. 네. 공기계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생각해 보면 한 달에 이래저래 내는 거 뭐 거의 가입하라고 하는 거 하면 10만 원은 그냥 내는 것 같아요. 1년이면 120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알뜰폰에 이거 공기계 하면
진짜 한 3, 4만 원에 다 하시더라고. 네. 예, 그 기획값 충분히 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S24 플러스 그리고 워치 4 클래식까지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로 저희는 또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